네, 저희 DI 이론반 저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론반 교재 중에 저희 스프링 달린 교재가 저희 DI 이론반 교재고요. 간단하게 저희 수업 시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리더스 MBA 수업은 평일 수업하고 주말 수업하고 동영상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수업은 사실상 동일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시간에 좀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업 시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기 평일 수업만 저희 DI는 저녁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평일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주말에 못 오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경우엔 이제 수요일에 오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수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이제 캐치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업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요. 중복으로 들어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셔서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일 수업이 저녁에 있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희 교재 한 장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이 GMAT이라는 시험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부터 좀 드려보면은 저희 GMAT 시험은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Quantitative Reasoning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오지선다 매스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섹션이 이제 Verbal Reasoning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Verbal이라는 섹션 안에는 Critical Reasoning이라는 과목과 Reading Comprehension이라는 과목으로 전혀 다른 2개 과목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이 모여서 버벌 이제 섹션을 이루게 되고요. 마지막이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데이터 인사이트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섹션 3개를 시험 보시고 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점수를 받게 되는데 만점이 805점 만점으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이 시험이 조금 특이한 게 점수가 무조건 끝자리가 5점으로 끝나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805, 뭐 예를 들어 695, 675 이렇게 점수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만점이 805점인 것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점수면 GMAT을 끝내도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어떤 입시 데이터들을 봤을 때 675점을 넘기면 탑스쿨을 지원하는데도 합격 불합격에 크게 영향을 안 줄 만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75점을 넘기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이제 얻으면 합격 자체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때부터 보통 장학금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보통 장학금을 결정할 때 GMAT 점수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75점보다 훌쩍 넘기면 장학금에 있어서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험 보는 이 3개의 섹션은 각 섹션당 시간은 동일하게 4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십니다. 45분 동안 각 섹션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문제 수는 섹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부하는 데이터 인사이트 섹션은 45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간단한 GMAT 시험과 관련된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쉬는 시간이 한 번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왜냐면 섹션을 3개 보면 쉬는 시간을 2번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쉬는 시간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시험을 보시고 첫 번째 섹션이 끝나고 나면 모니터 화면에서 지금 쉴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섹션으로 바로 넘어갈 거냐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쉬면 여기서 휴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두 섹션을 연달아 보셔야 되는 거고 두 섹션을 연달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쉬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한 번이다라는 거. 그 다음 테스트 섹션 오더. 시험장에서 어떤 순서로 시험을 볼지는 내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신 있는 섹션부터 보셔도 되고요. 뭐 자신이 없는 것부터 보셔도 되고요. 시험의 순서는 본인 스타일대로 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인기 많은 순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분들이 매스, DI, 버벌 이 순서대로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순서가 매스, DI, 버벌 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징은 이 북마크 앤 퀘스천 리뷰라는 기능이 있는데 예전 GMAT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기능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년 2월을 기점으로 GMAT 시험이 좀 리뉴얼 됐는데 예전 GMAT 시험에서는 특정 문제를 만났는데 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 이 문제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특정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 내가 풀었던 문제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그 기회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섹션당 3문제 정도 정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사 입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좀 전략적인 얘기를 드리면 가급적이면 이 기능은 안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GMAT이라는 시험은요. 앞에 문제를 맞췄냐 틀렸느냐가 그 다음 문제들의 난이도를 결정하고 이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문제가 어렵다고 찍고 넘어가. 그러면 이미 찍었다는 얘기는 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문제 난이도가 좀 쉽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고득점을 받는데 활용하는 기능이라기보다 최악을 좀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 쓰는 방향으로 이제 시험을 운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푸는 추이에 따라서 받는 질문. 그럼요. 1번 문제도 테스트 테이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그 1번 문제를 맞추면 약간 고난도 문제로 가는 거고 이제 고득점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앞 문제를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좀 사실 좀 어려운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인 GMAT 시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DI 섹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인사이트는 영어로 된 정보, 숫자 정보, 그래프 정보, 표 정보, 굉장히 다양한 포맷의 정보들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인포메이션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섹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 유형별 기본적인 어프로치들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좀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열거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저희 데이터 인사이트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45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섹션입니다. 근데 그 20문제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5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피시언시부터
테이블 어널리시스, 그래픽 인터프리테이션, 투파트 어널리시스, 멀티소스 리즈닝 이렇게 전혀 다른 문제 유형이 모여서 20문제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서피시언시라는 문제 유형은 실제로 DI 섹션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 예전 GMAT에서는 그 매스 섹션에 포함이 되어 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서피시언시는 아마 매스 이론반, 매스 적중반에서 좀 주로 커버를 하게 될 거고요. 저희 DI 이론반에서는 테이블 어널리시스부터 멀티소스 리즈닝까지 이 4개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크 1부터 위크 4까지 적혀 있는데 저희 DI 이론반은 한 주에 한 문제 유형씩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크 1이죠. 오늘은 테이블 어널리시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연습을 해볼 거고요. 다음 주는 그래픽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문제 유형을 연습하고 3주차, 4주차 그래서 각 주차별 하나하나씩 문제 유형들을 쭉 연습을 해볼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충분히 어떤 문제 유형이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기본적인 DI를 구성하는 문제 유형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섹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On Screen Calculator 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일하게 데이터 인사이트 섹션만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매스 시험을 볼 때도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DI 섹션만 유일하게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계산기가 제가 그 매주 저희 강의실 뒤에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둘 건데 저런 계산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 화면, 모니터 화면에 계산기를 띄워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 테이커의 좀 편의성을 보장하는 섹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산기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뭐 예를 들면 179 나누기 34 뭐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면 179 나누기 34를 인풋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인풋이 마우스로밖에 안 됩니다. 키보드로 인풋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계산기를 써야 되는 상황,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을 잘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손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힘들 것 같은 분수 계산이나 소수점이 나오는 상황들은 좀 계산기를 써주시는 방향으로 이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ultiple responses requir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데이터 인사이트 섹션을 제외한 나머지 섹션들은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답을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 인사이트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답을 2개 내지는 3개 골라야 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려면 정답을 3개 골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고르는 정답 3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 문제를 통으로 틀린 걸로 간주가 됩니다. 부분 점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DI가 조금 힘들게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고민해서 정답을 3개 골랐는데 그냥 하나 틀리면 아예 통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코스트가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DI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로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걸 항상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내가 맞췄냐 못 맞췄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DI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자원이 DI는 되게 밸류가 크다. 그래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 텍스트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결국에 아무리 숫자, 그래프, 테이블 여러 가지 어떤 포맷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섹션이라고 해도요. 결국 텍스트를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좀 명료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 GMAT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해석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해석을 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읽은 이 글을 얼마나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고 이것들을 얼마나 머릿속에 잘 간직했다가 이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어내고 정리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그 텍스트들을 읽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내가 보기에 좀 이쁘게 상황을 노트에 정리할 수 있느냐도 DI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내가 읽은 텍스트의 내용을 좀 뭐 다이어그램이 됐든 그림이 됐든 화살표가 됐든 간단 명료하게 노트 테이킹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연습장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실 때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 뭐 실제 시험하고 이제 유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실제 시험장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DI 섹션의 특징 그리고 DI를 공부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기본적인 이야기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1주차 진도죠. 테이블 어널리시스라는 문제 유형을 바로 한번 공부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저희 이따가 같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테이블 어널리시스는 총 3가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테이블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테이블 문제니까 테이블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 이제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1, 2, 3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건 문제 풀 때 우리가 보셔야 되는 순서와 일치합니다. 문제 유형이 테이블 문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텍스트를 먼저 보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텍스트 부분을 깔끔하게 이해하셨다면 이 부분을 깔끔하게 이해하셨다면 테이블을 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대충 봐도 아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꼭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저희 잠깐 화면 봐주시면 저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테이블 문제는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답을
3개 고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앤서 초이스,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맞으면 yes에 클릭, 두 번째가 맞으면 yes에 클릭, 세 번째가 틀리면 no에 클릭. 이렇게 반드시 정답을 3개 고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테이블 문제는 뭘 판단하는 거냐? 여기 스테이트먼트 보이시죠? 이 각각의 스테이트먼트가 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면 yes, 틀린 말인 것 같으면 no의 정답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지는 문제들은 하나하나 판단을 할 때 조금씩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테이블 문제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죠. Sort by 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테이블 문제는 어떤 컬럼이든지 간에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솔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sort by something 탁 클릭하면 그 컬럼을 기준으로 ascending 혹은 descending으로 솔팅이 된 화면이 딱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엑셀에서 그 필터 걸고 솔팅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엑셀에서 그렇게 솔팅하는 것처럼 막 자유도가 높거나 다중 솔팅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냥 얘네들이 딱 프로그래밍 해놓은 방식대로만 솔팅이 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팅이 가능하다는 건 솔팅을 통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희 테이블 문제는요. 텍스트 테이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답을 3개 선택하는 문제 유형이다. 그리고 어떤 컬럼이든지 간에 솔팅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오늘 쭉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서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저희 데이터 인사이트 섹션이 20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20문제 중에 테이블 어널리시스라는 문제 유형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 2-3문제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을 설명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할 거니까 항상 가장 먼저 텍스트를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스프레드시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It can be sorted any of each column인 거죠. 어떤 컬럼이든지 간에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솔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실제 시험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테이블 위에 드랍다운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sort by A, sort by B, sort by C 이렇게 쭉 밑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탁 클릭하면 탁 솔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테이블 어널리시스가 주로 묻는 문제들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걸 주로 묻냐. 저희 얘를 물어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얘기죠. 첫 번째가 뭐죠?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두 번째는 일치하니 불일치하니, 세 번째가 조금 다른데 알아낼 수 있니 알아낼 수 없니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냐 알아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판단하는 거냐, 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답을 3개 고르는 거죠. 그 다음 밑에는 저희가 테이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직 컨셉들입니다. 보시면 평균, 미디언, 모드, 레인지, 비율, 프로바빌리티, 그 다음에 상관관계 혹은 랭크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보통 다 아실 거고 미디언, 모드, 레인지가 그래도 대략 어떤 느낌이다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률, 익숙한 개념이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 상관관계라는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판단 내려서 탁 문제를 푸느냐가 되게 중요한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개념들 중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데피니션이나 그런 기본 개념들은 오늘 수업하면서 간단하게 짚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 필요하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저희 테이블 어널리시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인트로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7페이지 1번 문제는 저와 같이 한번 풀어가면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조건 뭐부터 보자고 말씀드렸죠? 텍스트부터 보는 겁니다. 꼭 텍스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어떤 학자가 조사했다 특징들을 어떤 특징이냐면요. 8개 예술 작품에 대한 특징인데 제가 연두색으로 체크해놨죠. 8개라는 샘플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저희 텍스트에 샘플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얘네들은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평균을 계산하거나 미디언 같은 걸 계산하려면 이 샘플 사이즈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일단 8개란 얘기구나 정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근데 그 8개라는 예술 작품이 남서쪽 미국의 어떤 박물관에서 모아진 거고요. 이러한 특징들은 테이블에 요약이 되어 있고 피겨러티브라는 용어는 사람을 설명하는 작품에 적용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텀이라는 단어가 용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 F가 여성, M은 남성입니다. 오케이, 저희 텍스트를 깔끔하게 읽고 나니까 테이블 그냥 무조건 8개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구나 하시면 되고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에 대해서 yes를 눌러봐. 그 스테이트먼트가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지지된다면 그러니까 맞는 말 골라라 라는 얘기죠. 1번 노란색으로 사진의 절반 이상이 피겨러티브다 입니다. 저희 메이저리티라는 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진의 절반 이상이 피겨러티브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한 문제여서 솔팅을 안 해도 사실 셀 수 있지만 그냥 교과서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고 솔팅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포토그래프가 총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지금 책이니까 솔팅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컬럼으로 솔팅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테이블 문제는 문제 바로 뒷면에 제가 다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쭉 넘기시면서 이 부분 미디움으로 솔팅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움으로 솔팅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포토그래프가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럼 포토그래프가 총 몇 개죠? 5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5개 중에 피겨러티브인 건 총 3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5분의 3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당연히 메이저리티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yes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피겨러티브 포토그래프는 모두가 1950년 이전이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피겨러티브 포토그래프는 모두가 195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 다시 한번 솔팅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면 피겨러티브 포토그래프는 1, 2, 3, 3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983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딱 확인하시는 순간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맞다 인 겁니다. 저희 모두 그렇다는 건 카운터 이그젬플이 하나만 나와도 거짓으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there is at least one artwork. 아무리 못해도 예술 작품이 하나 있다. 어떤? 히스패닉이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만든 그런 여성 작가가 만든 예술 작품이 하나는 있답니다. 저희 여기 확인. 파란색. 지금 8개의 예술 작품 중에 여성 작가가 만든 작품 몇 개 있죠? 1개 있죠? 1개밖에 없어. 근데 이 작가는 히스패닉이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도 정답이 노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베이직한 문제이긴 하지만 테이블 문제는 텍스트 보고 테이블 보고 각 스테이트먼트 보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구나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2번 문제 저희 10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10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시간을 띄워놓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이 시간 안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분 30초의 시간을 드렸는데 저희
45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섹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산술적으로 나누면 2분 15초 페이스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시간을 저희 드리면서 쭉 연습을 해볼 텐데, 그래서 물론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무조건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그 안에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게 또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곡가가 20명 있대요. 그리고 뭘 보여주죠? 언제 태어났냐? 언제 사망했냐? 이 작곡가가 쓴 작품을 2010년도에 몇 번이나 퍼폼했는가? 인 거죠. 오케이. 간단하게 테이블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700년대 태어난 작곡가가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퍼포먼스의 3분의 1보다 레스된한 걸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뭐가 궁금하셔야 되죠? 1700년대 태어난 작곡가가 몇 명이며 그들이 퍼폼이 몇 번 됐는지가 궁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솔팅을 이어 오브 벌스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명이구나 라는 걸 생각한 다음 하나, 둘, 셋, 넷 이 4개를 더하면 얼마일까를 궁금해 하셔야 되겠고, 이걸 계산해 보시면 7,90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묻는 거죠? 이 7,906이라는 게 우리 맨 밑에 보시면 토탈 정보가 있죠? 이 토탈의 3분의 1보다 작냐인 건데, 우리 이 토탈을 3으로 나누면 계산기를 안 써도 8,000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건 계산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진 않아도 8,000대니까 무조건 7,906이 작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아 판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1, 2, 3등. 1, 2, 3등의 작곡가의 음악이 차지했다. 전체보다 절반이 넘어인 겁니다. 그럼 저희 1, 2, 3등이 궁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 솔팅을 한 다음에 1, 2, 3등을 찾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 가만히 보시면 얘네들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그랬는데, 이 전체 절반은 12,000 얼마잖아요. 그럼 저희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12,000 얼마를 3개를 더해서 12,000이 넘으려면 셋 중에 하나는 아무리 못해도 4,0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4,000, 4,000, 4,000이라고 해봐야 딱 12,000이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4,000이 넘어가는 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3개를 더했을 때 절대로 12,000이 넘어갈 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계산기를 안 써도 바로 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 마지막 민 넘버. 저희 DI에서 민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에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이에요. 작곡가 한 명당 평균 퍼포먼스의 수가 익시드하다, 부등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미디언보다 얼마 이상? 300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에버리지가 미디언 더하기 30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그러면 에버리지와 미디언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떤 데이터에 미디언이라는 애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그쵸. 제일 중요한 게 꼴등부터 1등까지 나열하는 게 먼저죠. 그죠? 그래서 일단 꼴등부터 1등까지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봐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여기 데이터가 총 몇 개입니까? 20개죠. 미디언이라는 건 꼴등부터 1등까지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애가 미디언인데 데이터의 개수가 even 넘버일 때, 짝수개일 때는 한 가운데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한 가운데 있는 두 친구의 평균이 미디언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저희 데이터의 개수가 20개니까 10등과 11등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10등과 11등을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8, 6, 5, 9, 3,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찾아.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냐? 898이 될 거고요. 그죠? 이 두 친구의 평균이. 그리고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20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계산을 안 해도 24,000 블라블라블라를 20으로 나누면 1200 땡땡땡이겠죠. 그러니까 미디언에다가 300을 더해봐야 1200대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미디언에다가 300을 더해봐야 평균보다 작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판단이 되겠고요. 자, 이런 생각을 거쳐 정답은 예스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그래서 모든 계산을 다 하거나 또 모든 계산을 계산기로 다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웨이스트풀 할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계산을 안 하고 판단이 바로 가능한 경우들은 최대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판단을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계산기를 써야만 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뭐 그럴 때 계산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나왔습니까? mean, median 이런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교재 다음 장에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페이지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mean, average 같은 말이고요. 우리 average나 mean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네, 이렇게 구합니다. 토탈섬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항상 여러 번 많이 계산해 보실 일이 뭐냐면 토탈은 에버리지 곱하기 데이터의 개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 상황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저희 평균이 75점이야.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이 얻어낸 전체 점수는 얼마냐? 그럼 평균 72점 곱하기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토탈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두 번째, 미디언입니다. 중위값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아까 대답 되게 잘해 주셨는데 무조건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미디언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두색 꼴등부터 1등까지 줄 세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아드일 때와 이분일 때가 달라진다. 좀 전에 우리 2분일 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가운데 있는 두 친구의 에버리지가 미디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드일 땐 그냥 한가운데 있는 친구가 미디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으셨죠? 그럼 저희 퀴즈. 데이터의 개수가 27개입니다. 27개. 미디언은 몇 등이죠? 그죠? 14등이에요. 14등. 이걸 되게 빨리 계산하는 게 역시 중요할 건데, 데이터의 개수가 아드면 데이터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27개면 더하기 1을 하면 28개가 되죠. 28개를 반으로 쪼개면 14가 됩니다. 이렇게 등수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아드일 때와 이분일 때는 미디언을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드라는 용어도 많이 나올 텐데, 모드는 우리말로 최빈값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얘죠. The number that occurs most often. 가장 많이 등장하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여기 example
1, 2, 3, 3, 3, 5, 7, 10, 10, 10, 20입니다. 이 경우에 모드는 3과 10이 모드라고 말하시면 돼요. 모드라는 건 경우에 따라 여러 개가 모드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공동 1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유니크 모드라는 용어도 좀 아셔야 돼요. 모드이긴 모드인데 유니크 모드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셋에서 모드를 찾았는데 그 모드가 하나야. 그러면 그 모드를 유니크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모드를 찾았더니 모드가 몇 개였죠? 2개였죠? 이땐 유니크 모드는 없다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드는 3과 10인데 이 데이터에서 유니크 모드는 없는 겁니다. 유니크 모드는 나 혼자만 모드인 모드를 유니크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 그 3학년 전체 학급 인원이 몇 명이냐를 얘기하다가 그 3학년 학급 각 학급의 정원이 몇 명이냐에 유니크 모드가 25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냥 모드라고 말하는 것과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왜냐? 유니크 모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5명이 무조건 단독 모드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다음은 레인지입니다. 저희 레인지는 그냥 1등 빼기 꼴등, 1등 빼기 꼴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레인지는 1등 빼기 꼴등이니까 저희 레인지가 커지려면 1등은 어때야 돼요? 점점 높아져야 되죠. 1등은 높아져야 되고 꼴등은요? 작아지는 느낌이어야 됩니다. 이 방향성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레인지가 크려면 1등은 높아져야 되고 꼴등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 역시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레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로 레인지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모든 데이터가 음수여도 레인지는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레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시나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서 생각할 거리가 있냐면 문제에서 평균보다 레인지가 커야만 하는 상황 막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가 네거티브면 평균은 무조건 네거티브 음수일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음수여도 레인지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말로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저희 표준 편차와 분산은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뭘 위한 거죠?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필요한 개념은 그냥 이것만 아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분홍색 부분 해석을 해보면 숫자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더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커지더라 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 2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두 숫자의 평균은 3이죠. 그죠? 반면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걔도 평균은 3이죠. 근데 2와 4보다는 1과 5 쪽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퍼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 공식은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저희 GMAT 시험을 보실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나 베리언스를 직접 계산해야 될 일은 아예 없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공식의 의미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x1, x2, x3 각각을 각 친구의 영어 점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 여기 뮤라고 읽는데 이 m을 약간 찌그러뜨린 친구를 모집단 평균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면 여기 뭐죠? 특정 친구의 영어 점수에서 모집단 전체 평균을 빼. 그럼 이 뺀 데이터로는 뭘 알 수 있죠? 이 친구의 영어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친구의 영어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호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한 겁니다. 여기도 제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제곱한 애들은 뭐라고 인지해도 돼요? 특정 친구의 영어 점수와 실제 전체 평균과의 디스턴스, 거리로 인지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그걸 싹 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토탈 디스턴스로 인지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데이터의 전체 평균. 그러면 그 전체 디스턴스를 데이터의 개수로 나눴거든요. 우리 아까 전체를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평균의 의미라 그랬죠.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의미는 평균의 의미입니다. 단 평균 값이 아니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평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전체 거리를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건 에버리지 디스턴스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냥 에버리지 디스턴스다. 평균 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 간의 평균 일반적인 거리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실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다음 장 15페이지를 펴주시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중평균이라는 게 데이터 인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가중평균을 얼마나 좀 직관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일단 수리적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가중평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중평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계산 과정을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W 있죠. 이 W처럼 생긴 애들. 이 W처럼 생긴 애들을 각각의 가중치라고 보고요. X가 각 데이터 값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점수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값과 가중치를 곱한 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러면 가중평균이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가중평균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 가중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어떤 단일 가중치든 간에 그 가중치는 0과 1 사이의 수여야 됩니다. 0.2, 0.3, 0.4, 0.5 이런 느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 데이터에 부여된 모든 가중치를 다 더하면 반드시 exactly 1, 딱 1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가장 익숙한 상황 중에 하나가 저희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때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생방송 진출자를 가려낼 때 심사위원 점수 40%, 뭐 현장 관객 점수 40%, ARS 점수 20%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가려낸다 할 때 그 40%, 40%, 20%가 전형적인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퍼센테이지를 다 더하면 무조건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각각의 퍼센테이지는 절대로 100%를 넘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의 수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사실 되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평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평균이 사실상 가중평균의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 C라는 숫자의 에버리지를 구할 거예요. 세 숫자죠? 그럼 우리 보통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숫자가 3개니까 3으로 나누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계산 공식입니다. 근데 얘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타내도 되잖아요. 3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C 라고 나타내도 얘랑 얘는 아예 같은 식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그냥 일반적인 평균을 계산하는 식으로 나타낸 거고 이걸 가중평균 수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평균이라 함은 뭐냐? 모든 데이터에 부여된 가중치가 n분의 1로 동일한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3개니까 각 데이터에 가중치를 얼마나 부여했다? 3분의 1씩 부여한 거죠. 데이터가 10개면 가중치를 10분의 1씩 동일하게 부여한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다. 여기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게 조금씩 달라져.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은 지키는 상황에서 달라지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중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밑에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 좀 활용을 하게 되실 직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 폭탄주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5도짜리 맥주랑 15도짜리 소주를 섞을 거예요. 근데 5도짜리 50ml, 15도짜리 50ml 1대1로 정확하게 반반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었어요. 소주가 되게 많이 들어가긴 하죠. 이랬을 때 만들어지는 폭탄주의 알코올 도수는 몇 도일까요? 맥주 50ml, 소주 50ml 정확하게 반반 섞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알코올 도수는 무조건 1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15도짜리를 반 섞고 5도짜리를 반 섞으면 15도 입장에선 좀 희석이 되는 거고 맥주 입장에서는 15도짜리가 들어오니까 조금 세지는 건데 정확하게 반반 섞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도라는 건 당연히 5 더하기 15를 반으로 나눈 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근데 오늘은 조금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폭탄주에 친구가 갑자기 소주를 더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잘 봐주시면 반반 섞어서 100ml짜리 폭탄주가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소주를 스포이드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넣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폭탄주의 알코올 도수는 점진적으로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무조건 이 방향에 가까워질 겁니다. 반대로 맥주를 많이 스포이드로 무한대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폭탄주의 알코올 도수는 이 방향으로 가까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나 절대 5도, 소주의 15도를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걸 뚫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만드는데 갑자기 위스키가 되거나 뭐 이럴
이건 마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다, 절대. 맥주를 아무리 폭탄주에 많이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걔가 맹물이 될 리도 만무한 거죠. 무조건 가중평균은 이 가중평균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내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펙트럼으로 쫙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밑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저희 맥주 여기 40ml, 소주 10ml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폭탄주의 알코올 도수는 몇 도일까요?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GMAT에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딱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알코올 도수는 무조건 몇 도겠다. 반드시 7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 답은 7도예요. 답은 7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돌아가서 저희 가중치라는 건 폭탄주를 만들 때 누구를 더 많이 넣느냐가 가중치잖아요. 그럼 저희 아까 소주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가중평균은 소주에 가까워지는 거죠. 맥주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가중평균은 맥주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저희 가중평균에서 가중치는 중력 같은 느낌이에요. 중력 같은 느낌이어서 가중치가 높으면 그 가중평균을 자기한테 가깝게 끌어옵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 일단 알 수 있는 거, 7%인 거는 몰라도 40ml와 10ml를 섞어서 만들어지는 폭탄주는 그래도 맥주 쪽에 가깝게 알코올 도수가 만들어지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맥주를 많이 넣었으니까 중력이 센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이제 하나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려볼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가중치가 A 대 B입니다. 가중치가. 지금 아까 여기 4대 1이었잖아요. 이러면 그 결과 만들어지는 가중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 만들어지는 가중평균으로부터의 거리비는 반드시 가중치 B의 반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대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하고 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띠디디디딕 일로 가는 거고요. 얘가 띠디디디디딕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가중치 B가 4대 1이니까 가중평균으로부터 거리비는 1대 4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A가 아까 몇 도짜리였죠? 5도짜리. B가 15도짜리였죠. 그럼 이 간격 몇 도 차죠? 10도 차죠. 10도 차를 1대 4로 쪼개는 지점이라는 건 2대 8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2대 8의 거리비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알코올 도수는 딱 7도인 거죠. 7도를 기준으로 왼쪽이 2 차이, 오른쪽이 8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7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마 매스 이론반에서도 소금물 이슈라는 이름으로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너무너무 GMAT에서 활용도가 높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7도일 수밖에 없는 거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오면 4대 1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1대 4가 돼야 되니까 차이가 10인데 그걸 1대 4로 쪼개려면 2대 8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제 7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8도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오케이. 그래서 가중평균과 관련된 어떤 이런 판단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되신 분들은 저희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번 문제는 역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관련된 개념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스트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테이블은 제공합니다. 정보를 체크 7개 팀인 거죠.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리그의 웨스턴 디비전의 7개 팀에 대한 데이터인데 각각의 팀이 언제 설립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테이블은 그 팀의 전체 연봉, 우리 보통 페이롤이라는 게 어떤 집단의 연봉 총합을 보통 페이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연봉, 그 다음 지난 시즌 때 각각의 팀이 몇 %나 이겼냐, 그리고 2012년 기준 각각의 팀이 챔피언십을 몇 번 했냐, 우승을 몇 번 했냐라는 거죠. 저희 보통 여기 as of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as of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12년을 기준으로 몇 번 우승했냐, 그리고 연고지 도시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테이블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팀이 지난 시즌 승률이 greatest 1등이었다. 저희 첫 번째 문제 읽자마자 뭐로 솔팅하고 싶으시죠? 언제 설립됐느냐로 솔팅해서 가장 오래된 팀을 구해야 되겠죠. 찾아 승률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보시면 저희 가장 오래된 팀은 타이덜 웨이브 191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팀의 승률이 얼마예요? 6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65%를 쭉 내려서 확인해 보시면 승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스가 맞아. 두 번째 가보죠. 미디언 페이롤을 가지고 있는 팀이 미디언 승률을 가지고 있더라. 역시 페이롤로 솔팅. 그 다음 이렇게 돼서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미디언 페이롤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가 7개니까 4등인 거죠. 찾았어. 근데 승률을 봤더니 얘는 미디언 승률이라고 하기엔 꼴등이에요. 그죠? 꼴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가장 신생팀. 가장 신생팀이 미디언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더라. 저희 가장 신생팀 어디입니까? 크로코다일이에요. 그죠? 크로코다일이 미디언 파퓰레이션이냐? 저희 시티 사이즈로 솔팅을 때리면 이렇게 시티 사이즈로 솔팅을 딱 때리면 크로코다일이 미디언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역시 전혀 어렵지 않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디언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솔팅해서 어떻게 바로바로 확인해야 되는지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3번 문제 같이 연습해 본 걸 바탕으로 저희 20페이지부터 4번 문제와 5번 문제가 연달아 쭉 있을 텐데요. 이 4번 문제와 5번 문제 두 문제 제가 역시 드리는 시간 안에 한번 최대한 풀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문제입니다. 4번과 5번입니다.
네,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번 문제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같이 읽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테이블은 보여줍니다. 영양 데이터를 240ml당. 근데 쿡트와 언쿡트 베지터블에 대한 영양 데이터인데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니? 칼로리가 얼마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몇 그램 들어있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리고 각각의 서빙은 240ml의 finely chopked는 다져진 거예요. 완전히 다져진 거 uncooked. 그리고 240ml는 완전히 물을 빼고 찐 거죠. 찐 게 cooked인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컬럼은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미디언인데 중요한 건 언쿡트랑 쿡트를 비교해서 단백질이 미디언이 3분의 1이다 이거죠. 저희 문제를 일단 해석하면 언쿡트 vs cooked 그리고 프로틴의 미디언을 비교해서 3분의 1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저희 이거 푸실 때 뭐로 솔팅한 거 확인하셨죠? 이게 보통 반반으로 좀 나눠지는데 쿡트, 언쿡트로 솔팅을 때려서 쿡트의 미디언 프로틴 미디언, 언쿡트의 프로틴 미디언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프로틴으로 그냥 솔팅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디언이라는 건 무조건 꼴등부터 1등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쿡트, 언쿡트로 솔팅을 한 다음에 단백질의 미디언을 찾으려면 이게 각각 솔팅이 안 되어 있는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 보시면 단백질이 꼴등부터 1등까지 나열이 되어 있죠. 그 와중에 언쿡트와 쿡트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무조건 여기는 꼴등부터 1등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무조건 언쿡트는 어디가 미디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미디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5개거든요. 그러면 쿡트는 10개니까 5등과 6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찾으면 저희 쿡트의 단백질 미디언은 3, 언쿡트의 단백질 미디언은 1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팅을 해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yes가 맞는 거죠. 3분의 1이 맞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yes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미디언을 구하기 편한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여기서 두 집단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건 일단 yes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쿡드콘의 탄수화물이 exactly 3배야. 누구의? 나머지 14개의 탄수화물 미디언의 exactly 3배다. 그럼 일단 탄수화물의 미디언을 구해야 되니까 역시 얘도 이렇게 솔팅을 해놓고 찾아. 32가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그 다음 나머지 14개가 꼴등부터 1등까지 줄 세워져 있으니까 나머지 14개의 미디언은 7등과 8등의 평균이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8, 그죠? 아, 8이구나 라는 걸 안다면 이렇게 exactly 3배가 아니라 4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노가 답이죠. 생각을 한번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문제는 쿡드콘의 탄수화물 32라는 애가 누군가의 exactly 3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어때야 돼요? 좀 뭔가 안 이쁘겠죠? 뭔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안 이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제시된 데이터는 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데이터거든요. 저희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의 미디언은 무조건 자연수거나 뒤에 점으로 끝나는 숫자여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셨어요?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의 미디언은 자연수거나 점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두 숫자의 평균을 내다보면 이게 뒤에 0.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연수나 0.5를 3배 곱해가지고 32를 만드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가 맞고요. 마지막 문제는 여기 식이섬유가 3.0g보다 조금 가지고 있는 각각의 썰빙은 최대 탄수화물이 10g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제가 봤을 때 식이섬유가 맞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3.0g 미만인 케이스를 찾아서 얘네들 중에 탄수화물의 최대치가 얼마냐를 찾으면 10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세 번째 문제는 yes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문제를 푸시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워딩이 at most라는 워딩과 at least라는 워딩이 진짜 많이 나올 텐데 at most는 최대값 느낌, at least는 최소값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4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yes, no, yes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26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테이블은 보여준다. 13개 애더블. 저희 되게 빈출 단어입니다. 이건 식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3개의 식용 오일 종류를 보여주는데 스모크 포인트, recommended heat, typical package size, typical price for the package 여러 기준으로 나열을 했다. 어떤 기름을 스모크 포인트 위로 가열하면 굉장히 유독한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오일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열로 사용해야 된다고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름에 따라 어느 정도 열을 낼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테이블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모크 포인트의 레인지인데 누구랑 누구? refined 오일과 unrefined 오일을 비교해서 누가 크냐? 저희 결국에 얘 뭘 구해야 돼요? 스모크 포인트의 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레인지는 가운데 양상은 다 필요 없고 뭐만 알면 돼요? 1등과 꼴등만 알면 되죠. 이 가운데가 뭐 어떻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refined로 솔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모크 포인트로 솔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기 꼴등, 여기 1등, 여기 꼴등, 여기 1등.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그러면 refined는 딱 보면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unrefined는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refined가 훨씬 작아라고 판단이 가능하겠고 정답은 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노가 맞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걸 말씀을 드리면 테이블 어널리시스 지금까지 그래도 몇 문제 풀어오면서 느끼신 게 어떤 A의 무엇과 어떤 A의 무엇 중에 누가 크니 막 이런 문제가 되게 많죠. 이때 문제를 다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yes, no를 판단할 때 그 부등식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다 잘 풀었다가 마지막에 클릭을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GMAT은 제가 앞으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실수를 안 하는 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 이 문제 맞춘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는 여지없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도 야 refined가 크다고 물었는데 다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뭐 이러면 무조건 뭐지 막 이렇게 판단을 마지막에 잘못해서 틀리지 않게끔 조금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프라이스 퍼 패키지의 미디언이 하이 hit과 미디움 hit 중에 하이 hit이 더 작다. 하이 hit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프라이스 퍼 패키지의 미디언을 구하는 거니까 역시나 저는 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퍼 패키지로 솔팅을 때려서 쭉 확인을 하는데 저희 보시면 전체 recommended hit 중에 미디엄은 2개밖에 없죠. 저희 데이터가 2개면 그럴 땐 무조건 미디언하고 에버리지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움의 에버리지는 13.5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친구의 미디언이 하이 hit의 누구보다도 커? 하이 hit의 1등보다도 크거든요. 맞죠?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 미디움의 미디언이 하이 hit의 1등보다도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데이터에서 미디언은 반드시 1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당연히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무조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그러니까 미디움의 미디언을 구해봤더니 13.5야. 근데 하이 중에 1등이 내보다 높다는 것만 확인되면 이건 미디언끼리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미디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그러니까 각각의 미디언을 다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yes가 되는 거죠. 그죠? 하이가 더 less, 낮아.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패키지 사이즈의 미디언을 비교할 건데 refined와 unrefined를 비교해서 refined가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역시 저는 패키지 사이즈로 솔팅을 해서 쭉 꼴등부터 1등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refined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죠. refined, refined, refined. 그러면 5개의 refined 중에 3등이니까 얘일 겁니다. 그죠? 근데 얘를 찾고 났더니 얘 역시 unrefined 중에 가장 높은 애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미디언끼리 비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리파인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보신다면 세 번째 문제도 예스가 맞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no, yes, yes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테이블 문제는 무조건 정답을 3개 고르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아예 그 문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아예 나는 이 문제 모르겠어면 어쩔 수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을 땐 정말 모든 집중력을 총동원해서 셋 다 깔끔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차하면 셋 중에 뭔가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셋 중에 하나 틀리면 그냥 아예 빵점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DI는 좀 피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10분 정도 쉴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상관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쉬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